사우디 전체 인구가 3,200만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1,900만이 자국민이고 1,300만이 외국인입니다. 취업 인구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국민 취업 인구가 380만밖에 안 되고 외국인 취업 인구가 1,100만이 훌쩍 넘습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자국민 취업자 수의 3배에 이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벽산 엔지니어링의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인식입니다. 저는 앞서서 사우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한대의 재력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재력으로 왜 그렇게 거대 사업을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를 산업 다각화를 통해서 다양한 폭의 경제로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의 하나입니다. 결국은 사우디는 현재 산업 다각화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산업 다각화 정책의 결정체가 비전 203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경제 계획을 이루어내겠다는 어떤 로드맵 같은 것입니다.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우디 사람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하고 또 사우디에서 생산된 물건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비전 2030 경제개혁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을 사우디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우디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우디에는 다른 중동 산유국과는 달리 취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개혁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 인구, 노동 인구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우디에서는 취업률이 매우 낮습니다. 사우디 전체 인구가 3,200만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1,900만이 자국민이고 1,300만이 외국인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자국민 대 외국인이 60대 40 정도 되는데요. 취업 인구도 60대 40이 돼야 되는데 취업 인구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취업 인구가 대략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국민 취업 인구가 380만밖에 안 되고 외국인 취업 인구가 1,100만이 훌쩍 넘습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자국민 취업자 수의 3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한 배만 많은데 취업 인구는 오히려 자국민이 외국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우디 인구 1,900만인데 그중에 380만 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면 4.8명에 1명꼴로 취업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 인구 4.8명에서 1명이 취업해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근데 옛날 우리 생각하면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한 가족이 뭐 5명, 6명, 많게는 7, 8명 될 때도 그때 아버지 혼자서 벌어 들어오시는 수입으로 이제 온 가족이 먹고 살았거든요. 사우디도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인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980년대까지는 사우디 여성의 1인당 출산율이 7.5명 정도 됩니다. 자녀를 8명 정도 낳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반으로 줄어들어서 한 4명까지 내려갔고 2020년 들어서면서 2.5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이전처럼 아이가 많이 태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태어난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사우디 통계청 숫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사우디에서 24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무려 53%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인구의 취업률이 낮은 것은 아직 그 취업할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자라나서 25세가 넘어서서 이제 경제 인구로 편입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취업 인구가 대폭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만 지나면 사우디의 젊은이들이 취업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취업자 수가 늘어날 것인가? 거기에는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사우디의 평균 급여가 민간 기업일 경우에 대략 300만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우디 민간 기업 취업자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그 인원이 무려 750만 명이 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월급이 8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죠. 힘들고 귀찮고 지저분한 일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사우디 청년들이 25세가 넘어가서 취업할 만한 나이가 됐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겠느냐 하는 데는 좀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우디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에 대한 계획은 상당히 많이 발표되는데도 그 시민들을 경제 인구로 편입시키기 위한 어떤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그다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정말 일부러 찾아보려고 애를 써야 겨우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의 취업 인구 중에도 사실은 허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무 고용 정책 때문인데요. 그 의무 고용 정책이라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의무를 가하지 않으면 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사우디에 가서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사우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편하겠죠. 현지 언어로 이야기하고 현지에 익숙한 분들이니까 그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사우디 정부가 의무적으로 고용을 강제할 만큼 실제로는 그 외국 기업들이 사우디인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사우디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취업, 직장의 개념과 외국인들이 채용하려고 하는 직장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험한 일,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사우디의 젊은이들은 취업이라고 하면 냉방이 잘 된 사무실에서 편하게 앉아서 일하는 이런 모습들을 꿈꾸고 기본적으로 어떤 매니저 정도 역할만 하려고 들거든요. 또 그리고 그분들의 근로 의욕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사우디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사우디인들에게 일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을 채용해야만 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실제로 사업에 도움은 되지 않지만 이 사우디인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우디제이션,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또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80만에 이르는 이 사우디 취업 인구 중에는 이 사우디제이션으로 취업한 인구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직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취업자는 380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에서 여러 가지 경제개혁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또 사우디 자국민을 의무 고용 정책을 써가면서까지 취업하도록 만든다고 하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대부분이 자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실상은 이처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낸 일자리도 대부분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일자리가 사우디 국민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아주 저임금의 3D 업종에 해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젊은이들이 아직 취업 나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적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취업할 만한 나이가 된다고 해도 과연 그분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개혁 정책 중에 수긍할 부분도 많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중에 사우디제이션,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이 반드시 추진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실제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없는 인력을 강제로 밀어넣기보다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 민간 기업에서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우디 국민들을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는 전제 왕정 국가입니다. 세계에 왕국이 여러 나라가 있고 또 왕실이 존재하는 국가가 여럿 있지만 대부분 입헌 군주국이어서 왕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스리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우디는 이와 달리 정말 왕국입니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국왕의 결정을 견제하거나 제어할 만한 기구나 조직이나 절차가 없는 전제 왕정 국가입니다. 사우디가 국왕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해 왔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절차는 없지만 국왕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왕자의 나라로 유명한데요. 그 왕자들이 어느 정도 자기 영역을 차지하고 해서 권력이 분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우디에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세 집단이 있는데요. 우선 국방부가 있고요. 두 번째로 경찰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가 있고, 국방부와 달리 국가방위군이라는
카타르에는 군대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처가 있는데 이 세 부서의 장관이 모두 50년 이상 역임을 했습니다. 우선 국방부는 2011년에 돌아가신 술탄 왕세제가 장관으로 50여 년을 재직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무부는 술탄 왕세제 다음으로 왕세제에 올랐던 그 나예프 왕세제하고 그 나예프 왕세제의 아들인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세제의 부자가 한 50여 년을 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방위군은 제6대 국왕, 지금 살만 국왕이 7대 국왕인데 6대 국왕인 압둘라 국왕이 왕자 때부터 국가방위군 사령관을 하고 아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줘서 그 역시 한 50년 넘게 그 장관직을 한 가문에서 한 부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외교부는 3대 국왕인 그 파이잘 국왕이 1932년 사우디가 건국될 때부터 외교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었고요. 그 아들인 칼리드 빈 파이잘 왕자가 이어서 외교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외교부 장관을 한 것이 83년인가 그렇습니다. 80년 넘게 외교부가 파이잘 왕자 부자에게 속해 있었던 것이죠. 또 그리고 이 모든 왕실과 중앙부처가 있는 리야드 도시의 시장이 지금 살만 국왕이 시장이었습니다. 살만 국왕도 48년인가 리야드 시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력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와 국방부와 국가방위군, 그 다음에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담고 있는 리야드를 총괄하고 있는 리야드 주지사까지 모두 50년씩 수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한 조직의 장이 10년 이상 재직을 하고 있으면 그 조직은 그 수장의 사조직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한 조직의 장이, 그것도 무력을 가진 조직의 장이 50년이나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조직은 국왕의 말보다는 그 조직의 수장, 장관이나 사령관의 말을 더 듣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전제왕정 국가이지만 2015년에 살만 국왕이 즉위할 때까지는 세력이 골고루 나누어져 있어서 왕실의 합의에 의해서 국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살만 국왕이 즉위하고 그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 전 왕세자가 권력의 전면에 나서면서 이런 구도가, 그동안에 이 평형을 이루었던 구조가 깨졌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2017년 리츠칼튼 호텔 구금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날려버렸습니다. 국방부는 국왕에 오르자마자 국왕이 자기가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을 아들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관의 장들을 전부 세력이 약한 왕자들로 다 바꿔치거나 아니면 평민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우디가 전제 왕정 국가이면서 다른 어떤 세력, 견제할 이제 세력조차 없는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인 실세 왕세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왕세자가 이렇게 전대미문에 아주 놀라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나 위험해 보이는 경제 정책을 발표할 때 왕실의 어떤 조정 절차가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될 텐데 2015년 살만 국왕이 즉위하고 나서 전 왕세자가 권력의 전면에 나서고 리츠칼튼 호텔 사건을 계기로 모든 나머지 세력의 예봉을 꺾고 나서는 이제 견제할 만한 세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관측입니다. 그래서 물론 민심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결정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만한, 또 그리고 반발을 일으키거나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를 할 만한 저항 세력이 저는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사우디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분명하게 갈립니다. 굉장히 선진화되고 사업 관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기술 표준이나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건 도대체 사업 관리가 뭔지, 준공이 뭔지, 또 공사비나 또 공사기간이 제멋대로 바뀌고 이런 나라가 사우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우디에서 발주되는 사업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크게 석유화학 산업과 그 나머지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기업인 아람코가 주도하는데, 이 아람코가 주도하는 사업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사업 관리도 엄격하고 철저하고 또 기술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람코에서 건설하는 석유화학 플랜트들은 공사 발주를 할 때부터,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공장이 완성되고 나서 어떤 제품을 출하하게 되면 그 출하할 제품을 파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장을 건설하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팔기로 약속했던, 계약을 했던 모든 계약들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코에서 발주한 사업이 지연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기업은 3억 5천만 달러 정도에 계약했던 것을 7억 달러 정도 들여서 일을 마쳤던 일이 있을 정도로 아주 엄격합니다. 반면에 다른 정부 재정 사업들은 공사 기간이나 공사 관리도 매우 느슨하고 또 사업비 지급도 아주 자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비가 제때 지급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무슨 핑계를 잡아서 공사비를 아예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우디에서 겨냥할 시장이 어디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우디 아람코가 주도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에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고 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10조에 가까운 사업을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수주한 일도 있었죠. 그 정도로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에서 입지가 상당히 탄탄하게 굳혀져 있고 그 일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건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거대 사업들은 이 석유화학 산업과 달리 기존에 있던 산업들로 분류해야 합니다. 근데 기존에 정부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아주 사업 관리가 엉망인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체로 국왕이나 또 왕세자가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가 하면 그런 관심에서 벗어나 있거나 또 수도가 아닌 지방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느슨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겨냥할 시장은 기왕에 해오던 아람코 시장은 따로 언급할 것이 없겠고, 이 사우디 시장이 새로 형성되고 있는 거대 산업 분야가 될 텐데, 이 거대 산업은 사우디 재정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력뿐 아니라 우리의 자본력도 거기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국가 재정 사업은 우리가 일을 잘해서 일을 잘한 만큼 돈을 받아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든 사우디 내부 형편이 어떻게 되든 공사비만 받을 수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투자해서 그것의 결과물로 우리가 사업비를 회수해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사우디의 국가 재정 사업과는 달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성공 가능성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우디의 의무 고용 정책이라든가 의무 구매 정책, 이런 것이 미치는 영향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들으시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우디가 진출할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시장이 사우디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수출 의존형 경제를 꾸려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의 시장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 여러 가지 시장이 있지만 건설
건설 사업과 또 다른 사업을 감안해 보더라도 세계 어디서도 사우디만큼 역동적인 시장을 찾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수출에 의존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이 시장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죠. 제가 사우디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 시장에 진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3년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사우디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론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론으로는 우리가 거기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필요한 만큼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중동에 진출한 첫 번째 사업이 1973년에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1973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서는 기술 수준도 매우 낙후돼 있고 또 모든 면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외국 기업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사우디에서 건설하면 한국을 떠올릴 만큼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데는 그만한 능력과 또 그만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1973년도에 우리가 처음 중동에 진출을 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가진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그때는 우린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저는 이전에 우리가 이루어냈던 중동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만한 믿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일들을 다 알고 다 판단하시겠지만 기업에 관계되지 않은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우디의 실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출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에게 좀 응원을 보내주시면 제가 설명할 만큼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